테슬라 주가는 올해 연말까지는 $800에서 $1000, 그 다음에 2029년까지는 $3000에서 $6000까지 이렇게 예상을 해요. 중장기로 보는 투자자라면 하락하는 날 자꾸 주식을 조금씩 사요. 올라가는 날 내버려두고 그렇게 하면서 비중을 점점 늘려가는 전략을 취하면 결국은 우상향할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올라가는 날 쫓아 사고 내려가는 날 실망하고 이렇게 반복하거든요. 트럼프 정부에서 원전 산업이 향후 5에서 10년짜리 장기 사이클을 탈 거라고 보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미국은 이제 탄소 중립 달성하고 이제 AI 데이터 센터 가동을 위한 폭발적인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원전 건설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신규 대형 원전 8기 건설을 추진하기로 이미 확정을 했고요. 과거 원전 공백기를 깨고 미국 내 대규모 공급망을 다시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소형 모듈 원전인 SMR 지원 예산을 본격적으로 집행하고 있고요. 아마존과 엑스에너지가 협력하여 2039년까지 총 5기가와트 규모의 소형 모듈 원전인 SMR 건설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원전 정책은 원자력 활성화 기조가 강해지면서 이제 유스케일 파워라든지 테라파워 같은 차세대 SMR 기업들의 대규모 금융 지원이 이어지고 있고요. 에너지 안보하고 탈탄소를 위한 유럽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원전 건설 계획이 굉장히 줄을 잇고 있거든요. 체코는 대형 원전 건설을 추진 중에 있고요. 폴란드 역시 1원전에 이어서 2원전 건설에 대한 경쟁 협의를 개시 중에 있습니다. 중국은 향후 3년간 매년 6기에서 8기의 원전을 건설할 계획이면서 인도는 2032년까지 원전 설비 용량을 현재 3배로 늘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70기가와트 규모의 신규 원전이 건설 중이며 2025년과 2026년은 원자력 발전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시기가 될 거고 원전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전기 먹는 하모였기 때문에 전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원전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전은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올라갈 것 같아요. 상승할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원전 섹터에 투자한다면 지금 시점에서 꼭 챙겨봐야 할 핵심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원전 하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요거 하나를 꼽을 수 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글로벌 원전 공급망에서 대체 불가능한 제작자로서의 지위를 굳히고 있는데요. 독보적인 주기기 제작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서요. 원자로 전기 발생기 등 원전 핵심 주기기를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기업이면서 그다음에 미국 소형 모듈 원전인 SMR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미국 뉴스케일러에 $1억 이상을 투자하여 전략적 협약을 맺고 있고요. 엑스에너지와는 소형 모듈 원전 SMR 주기기 제작을 위한 핵심 소재 계약도 체결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수주 실적도 보유하고 있는데요. 최근 체코 신규 원전 사업에 약 5조 6천억 원 규모의 핵심 주기기 공급 계약을 따내면서 유럽 시장 진출에 교두보를 확보했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이것 때문에 프랑스부터 해서 미국 컨소시엄이 같이 경쟁을 했었는데 다 제치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계약을 따낸 거거든요. 그다음에 2026년은 가스 터빈 납기 및 원전 프로젝트 착공이 겹치는 시기로 연간 수주 규모가 약 14조 원에 달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원탑은 두산 에너빌리티고요. 지금 분할 매수하시면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이 보여질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우리 기술이라든지 한전 기술, 한전 KPS와 같은 그런 것들을 이제 설계와 유지 보수를 지원하는 그런 종목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한국전력의 저평가 해소 가능성과 주주 친화 정책이 올해 실적과 주가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사실 한국전력이 굉장히 괜찮고 탄탄하고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탈원전 정책을 펼치고 태양광 사업을 지원하면서 당시에 한국전력에서 원전에서 벌어들인 돈을 태양광 사업 취업하는 데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큰 손실을 지속적으로 보이면서 한국전력 주가가 엄청나게 하락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주가 밸류에이션이 제값밖에 나서면서 크게 상승하면서 최고가에 거의 근접한 상태거든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오버슈팅 중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버슈팅은 항상 적정 주가 이상을 넘었으면 너도 나도 추가 매수세가 막 붙으면서 거기서부터 막 적정 주가 이상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걸 오버슈팅이라고 하는데 역시 한국전력도 오버슈팅 단계라고 보여지고요. 조정을 받는다면
크게 조정을 받을 수도 있어서 지금 접근하실 때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한국전력은 지금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전 산업에서 투자자들이 주의해야 할 리스크가 있을까요? 원전뿐만 아니고 모든 주가가 미래 기대 실적에 움직여요. 그 기대감이 크면 상승이 오래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주춤거릴 수도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센터 열풍이 불면서 전력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걸 해결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게 결국은 원자력이다 보니까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원전을 건설하기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고요. 따라서 한동안 원전 산업은 마르지 않는 셈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될 리스크가 있다면 자, 모든 종목도 마찬가지겠지만 가끔 뭐 계약이 연기가 된다든지 사업이 진척이 늦어진다든지 그다음에 경쟁사와 입찰 경쟁에서 밀리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이거는 우리나라 원전 산업의 경쟁력이 충분히 크니까 뭐 그런 것만 염두에 두시고 분할로 접근하시면 한동안 긴 흐름을 보일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미국 원전 관련 주가가 오르지 않더라도 한국 원전 관련주들은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원전 산업에 있어서 우리나라 원전 기업들의 기술력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하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만 해도 이제 글로벌 원전 공급망에서 대체 불가능한 제작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2024년 체코 원전 때 미국, 프랑스 컨소시엄을 모두 제치고 체코 원전을 따내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미국 원전 관련주가 일시적으로는 상승하지 않을 수 있지만 큰 흐름은 결국 전력 수요가 늘어나니까 상승할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 원전주와 미국의 원전주도 동행성을 가지고 함께 상승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 중장기적으로는 둘 다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현대차 로봇 관련돼서 현대차 그룹주는 지금 막 상승해서 급등 꼭지에 올라가 있고요. 뭐 계속 급격하게 급등하고 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급격하게 급등하고 있는데 원전주는 그렇지 않았어요. 급격히 상승하다가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원전주는 지금 뭐 매수해도 분할 매수해도 뭐 무난할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지금 굉장히 급등하는 중에 있어서 조정받으니까 리스키한 거고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급등 중에 있고요. 로봇주는 그 당시 쉬어가다가 최근 며칠 사이에 강세가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뭐 분할 매수해도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주식 투자는 단기적으로 보는 투자가 있을 수 있고요. 중장기로 또 보는 투자가 있을 수 있는데 중장기로 보는 투자자라면 주식을 하락할 때마다 자꾸 모아가는 하락하는 날 자꾸 주식을 조금씩 사요. 올라가는 날 내버려두고 뭐 그렇게 하면서 비중을 점점 늘려가는 전략을 취하면 결국은 우상향할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막 근데 보통 그렇게 하지 않고요. 올라가는 날 쫓아 사고 내려가는 날 실망하고 올라가는 날 쫓아 이렇게 반복하거든요. 중장기적으로 상승이 거의 확실시되는 이런 원전 같은 업종이라면 하락한 날마다 비중을 조금씩 사는 그렇게 해서 주식을 모아가는 전략을 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원전주 중에 집중해서 봐야 할 종목들이 있을까요? 제가 아까 얼핏 언급을 하고 넘어갔었는데요. 이제 우리기술하고 우진 뭐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원전에 이제 눈과 두뇌 역할을 하는 개축 및 제어 시스템 전문 기업인데 신규 원전 건설에서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반드시 필요한 이 종목들도 두산에너빌리티는 대형주고 얘는 이제 그거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중소형 주니까 이런 종목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또 훨씬 많이 올라가고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종목을 공략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전에 협력하는 업체로서 한전기술하고 한전 KPS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원전 설계하고 유지 보수하는데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더군다나 한전에서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실적의 뒷받침이 될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한전기술, 한전 KPS 역시 원전 관련주로서 매수하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꾸준히 올라간다면 얘들은 올라갈 때 한 번에 성큼성큼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염두에 둬야 되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뭐 이런 중소형주를 공략하는 것도 매우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테슬라는 어떻게 될까요? 테슬라 주가가 작년 12월 22일 역사적 최고가인 498달러에서 조정을 받으면서 437달러까지 밀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2026년에 나올 이벤트들이 너무 많아요. 그 이벤트들이 이제 너무 많다 보니까 테슬라 주가는 올해 굉장히 크게 상승할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이벤트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는 유럽과 중국의 이제 FSD 승인이 곧 채택될 예정에 있고요.
2026년에 나올 이벤트들이 굉장히 줄지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유럽과 중국의 FSD 승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조만간에 나올 걸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둘째로는 이제 감독관이 없는 운전자가 없는 언슈퍼바이저 로보택시의 승인이 애리조나하고 네바다주에 이어서 미 전역으로 확산될 준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 하원에서 연방 차원에서 자율주행법을 위한 청문회를 마쳤고 따라서 올해 안에 입법 절차에 들어갈 걸로 보여지고요. 올해 안에 입법이 통과된다면 내년 7월쯤에 입법 발효가 될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된다면 자율주행 분야에서 뭐 날개를 당기게 될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 네 번째는 사이버캡 양산이 조만 3월 달에 시작될 걸로 보여집니다. 사이버캡은 로보택시 전용 차량으로 2인승인데 이 부분은 핸들도 없고 페달도 없는 차예요. 이게 이제 대량 생산 들어가면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한다면 테슬라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오를 걸로 그렇게 예상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옵티머스 로봇 버전 3가 곧 출시될 예정입니다. 옵티머스 로봇 버전 1세대하고 2세대를 거쳐서 3세대인 버전 3가 출시된다면 이게 획기적으로 다르다고 합니다. 이걸 먼저 애널리스트가 먼저 좀 보고 왔는데 완전히 다른 차원의 로봇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능력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로봇으로 이게 나온다면 또다시 게임 체인저가 될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웨드부시 증권의 댄 아이브주가 테슬라가 로봇택시 시장을 80% 이상 점유할 걸로 그렇게 보여진다고 합니다. 유력한 경쟁업체가 웨이모였잖아요. 구글의 웨이모였는데 웨이모가 지난번 LA 정전 사태 때 4대가 다 서서 교통을 마비시켰어요. 근데 테슬라는 정전됐는데도 승수하게 자기 알아서 갈 길 가는 거야. 그 방식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 로보택시 분야에서는 경쟁자가 없을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따라서 테슬라 올해 주가는 상반기까지는 600달러, 연말까지는 800달러에서 1000달러 돌파할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라운드힐 인베스트먼트에서 로보택시 업계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고 이제 말을 했는데요. 자율주행이 드디어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그 이제 상업 운행을 시작을 했으니까요. 빠르게 성장하는 생태계를 겨냥해서 이제 라운드힐 로보택시 자율주행차 및 기술 ETF를 출시했어요. 그 자율주행차 ETF를 출시한 거예요. 뭐 그렇게 되면 이 ETF를 출시하게 되면 이 ETF는 자금을 테슬라를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나왔어. 그러면 자산운용사에서 너도 나도 자율주행 ETF를 만들 거잖아요. 그러면 테슬라 매수세가 확 막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역시 테슬라 주가에 긍정적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모건 스탠리 테슬라 애널리스트 앤드류 퍼코코는 신규 리포트에서 테슬라 자율주행차는 다른 차들과 비교 자체가 안 된다고 단언을 했어요. 매일 수백만 대의 차량이 실제 도로 주행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고 이 덕분에 테슬라는 경쟁사들이 따라오기 힘든 속도로 자율주행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어요. 70억 마일 이상의 데이터를 이미 구축했고요. 이게 100억 마일까지는 얼마 안 남은 상태입니다. 데이터 규모하고 스케일의 우위 때문에 앤드류는 자율주행 분야에서 테슬라가 경쟁사들보다 5, 6년 이상 앞서 있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또한 엔비디아 최근 기술 진전이 테슬라에 대한 전망을 본질적으로 바꾸지 않는다고 덧붙였는데 이는 자율주행 스택을 구축하는데 수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에서 자율주행 프로그램을 벤츠에다 팔고 자동차 업체에 팔기로 했잖아요. 그 소식에 테슬라 주가가 그날 6%인가 하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도 멀었다는 거예요. 얘가 사이버상의 훈련 데이터 갖고 부족하다는 겁니다. 저기 실전에서의 경험이 그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제 롱테일이라고 하는데 99% 수준까지 누구나 따라올 수 있대요. 근데 나머지 그 1%의 그 인간의 돌발 사태, 인간의 이상한 행동, 돌발 사태가 수없이 벌어지는 거야. 이 차는 정주행하는데 갑자기 정면에서 차가 막 마주오고 있다거나 정상적으로 신호받고 가는데 무단횡단이 들어온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 응대 이게 해결하려면 최소한 5, 6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엔비디아에서 만든 거는 그냥 플랫폼이에요, 플랫폼. 그 사이버상의 훈련 데이터니까 갈 길이 멀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한동안 테슬라의 독주는 계속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도 이제 대서사가 있는데 저명한 이제 기술 투자자인 제이슨 칼라카니스가 최근 테슬라의 옵티머스 랩에서 드물게 접근할 기회를 얻었고 여기서 이제 옵티머스 3를 봤는데 지금 단언하건데 사람들은 테슬라가 한때
자동차를 만들었다는 사실조차 기억 못할 거라는 거야. 로봇 회사로 기억하게 될 거라는 거죠. 오직 옵티머스만 기억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상 만들어진 기술 제품 중에 가장 변혁적인 존재가 될 거라고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옵티머스 로봇 버전 3가 완전히 다른 시대를 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는 옵티머스 로봇을 1인당 2세대씩 보유하게 될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3P하고 R2D2만 2대잖아. 뭐 그것처럼 옵티머스가 사람보다 한 2~3배는 더 늘어나서 인간의 노동력을 완전히 대체하게 될 거라고 얘기했고요. 얼마 전에 나온 그 인터뷰에서 이런 몇 가지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외과 의사는 3년 안에 사라질 것이다. 옵티머스 로봇이 외과 수술을 하는데 더 정확하게 잘할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저축하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로봇이 노동력을 완전히 대체하게 되면 인간은 놀고 먹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8시간 근무한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화장실도 다녀와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쉬는 시간 커피도 마셔야 되고 뭐 또 뭐 그런 시간들 버리는 시간들이 많잖아요. 또 자리에 앉아서 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터넷 뉴스도 봐야 되고 업무에 집중하는 시간이 그닥 많지는 않아요. 근데 로봇은 아니야. 24시간 쉬지 않고 일을 해. 충전만 시켜주면 알아서 계속 일을 하는 거야. 그 생산성이 인간보다는 서너 배 이상 많은 거야, 이게. 10배 이상 많은 거야. 압도적으로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지. 로봇이 인간의 노동력을 완벽하게 대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은 결국은 놀고 먹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예전부터 나온 얘기가 로봇세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로봇을 만들어 파는 회사가 로봇세를 내면 그 로봇세를 걷어들여서 그 인간들이 먹고 사는 거야. 중동 국가에서 오일을 팔아서 온 국민이 먹고 살듯이 로봇세를 걷어들여서 그걸로 사람들은 더 이상 노동으로부터 해방되고 그냥 쉬면서 놀고 먹게 된다는 거죠. 그런 세상이 머지않아 열린다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저도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조만간에 그렇게 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 주가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몇 년 전 2024년인가 말한 게 있어요. 2024년에 기초를 마련한다. 근데 2024년에 10월 10일 날 로봇데이를 열었어요. 로봇데이를 열면서 그 당시에 사이버캡이 운전자 없이 운행하는 시범을 보였고요. 승객들을 태우고 돌아다녔고 그다음에 옵티머스 로봇 없이 바텐데를 하면서 음식을 요원할 때 음식을 바텐 음료를 나눠주기도 했고 그다음에 옵티머스 로봇이 사람들과 걸어다니면서 대화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물론 이제 뒤에서 지시를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 어쨌든 기초를 마련한 걸로 보여지고 2025년에 드디어 6월 10일 날 오스틴에서 로봇택시 언슈퍼바이저 로봇택시가 시범을 보였어요. 물론 이제 운전 보조자가 조수석에 탑승을 했지만 그 만약을 위해서 탑승을 시킨 거고 이제 그거마저 조수석에 운전 보조자마저 없는 완전한 언슈퍼바이저 로봇택시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돌아다니고 있고 서비스를 오스틴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베이 지역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본격적인 구조가 이어지고 있고 옵티머스 로봇도 작년에 나온 것 중에 테니스 공을 던지면 로봇이 그 테니스 공을 잡는 거야.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로봇이 댄스를 치기도 하고 마라톤처럼 달리기를 하는데 인간처럼 달려. 수준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지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손입니다. 손이 인간의 손 자유도가 28 자유도라고 하거든요. 옵티머스 로봇 자유도는 21 자유도인데 이걸 26 자유도까지 끌어올린다고 해요. 손이 인간처럼 자유로워야지 뭐를 할 수 있어요. 전선이나 묶음 뭐 이렇게 전선을 꺼내서 수리하고 납땜을 하고 이런 걸 할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중국에서 중국 로봇이 막 너무 따라오는 거 아니냐 얘기하는데 중국 로봇은 마라톤을 하고 쿵푸를 하고 권투를 하지만 손이 세 개 이렇게 이걸로 할 수 있는 일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에 일부 극히 제한된 일만 할 수밖에 없어요. 손이 자유도가 따라줘야지 인간의 노동력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옵티머스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2026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전역으로 FLCD를 출시하는데 우리나라가 FLCD가 출시가 됐잖아요. 그래서 모델 S, 모델 X 사이버 트럭이 지금 FLCD가 돼요. 그래서 부산까지 핸들 안 잡고 알아서 갈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빨리 된 이유가 트럼프가 관세 전쟁 펼치면서 무역 협정을 맺었잖아요. 10월 달인가 9월 달에. 그때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미국에서 허용된 거는 한국 규제를 따르지 말고 그대로 그냥 수입을 해라. 그 조항이 있었어요. 그 조항에.
그러니까 미국에서 FSD가 돌아다니니까 우리나라에서 FSD가 돌아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중국이나 유럽은 그게 그 조항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시 승인이 필요한 건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빨리 이렇게 승인이 날 수 있는 배경이 그런 거였거든요. 생각을 해봐요. 내가 해운대 가. 근데 팔짱 끼고 졸고 있으면 해운대 도착이야. 오늘 왠지 동해 바다 가서 일출을 보고 싶어. 밤 11시에 정동진 찍으면 자고 일어나면 정동진이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물론 슈퍼바이저여서 관심을 보고 집중하고 있어야 되지만 졸면서 누가 그거 보겠어요? 지가 알아서 가는 거지. 뭐 이런 세계가 열리고 있으니까 테슬라의 주가는 뭐 엄청난, 그래서 엄청난 서사가 시작됐고요. 이미 2026년에서 2028년까지 말도 안 될 대성공을 이룰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테슬라 주가는 올해 연말까지는 $800에서 $1000, 그 다음에 2029년까지는 $3000에서 $6000까지 이렇게 예상을 해요. 이건 내가 막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캐시우드의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로보택시만으로 테슬라 주가를 불케이스로 최대 $2600까지 예상했어요. 로봇을 포함한다면 당연히 $3000에서 $6000까지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